지난주 파행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는 청문회 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내일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고 공교롭게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때문인지 오늘 월요일부터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고액 고문료, 부인 미술품 고가 판매 등을 둘러싸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한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면서도 터무니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첫 소식 조경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한 차례 파행됐다 다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고위공직 후 김앤장 고문활동 행태를 반복하며 40여억 원 재산을 모은 것을 두고 회전문 끝판왕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김앤장으로, 김앤장에서 총리로, 총리에서 김앤장으로, 다시 김앤장에서 총리로.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권력과 명예, 돈까지 다 가져야 속이 그렇게 다 후련하시겠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비춰 송구하다던 한 후보자도 계속된 공세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좋다는 모든 거를 버리고 제가 지금 총리로 지명하는 그 제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나가셔도 한창 너무 나가셨습니다. 외국계 기업 상대 고액의 임대 소득을 올렸다는 논란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신이 다 뒤에서 무슨 특혜를 주는데 활동을 하지 않았냐. 저는 그때 이미 그렇다면은 해고가 됐거나 감옥소에 갔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국민의힘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 인사청문회 때 통과된 사안이라며 일사부재리 원칙을 거론했습니다. 문제가 됐었다면 그때 청문회에서 문제가 됐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시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일사부재리다. 한 후보자 부인의 미술품이 효성그룹, 부영주택 등의 고가로 판매된 의혹에 대해 한덕수 프리미엄도 제기됐습니다. 배우자의 작품이 수천만 원대 가격에 그림이 판매됐는데 이게 뭐 한덕수 프리미엄이 붙은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공과 경력만 보더라도 만약 저의 덕을 보려고 했다면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전시회를 했을 겁니다. 한 후보자는 여소야대 전국에서 협치 성공을 위해 구두 뒤꿈치가 닳도록 뛰어다녀 민주당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부동산 세제화 대책을 주관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렸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되는 과도한 세제는 완화를 하겠지만 각종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밝혔습니다. 부동산 3법을 당장 없애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안병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경제부총리와 주무를 맡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 모두 세제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후보자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그거를 1주택으로 어떻게 볼 거냐. 거기에 뭐 세대원 전원이 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요건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도 밝혔습니다. 도심 내의 정비 사업 등 여기를 속도를 빨리 하는 것과 함께 기존 매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한다든지. 하지만 종부세와 임대차 3법 등 기존 제도에 대해선 폐지보다는 개선에 방점을 뒀습니다. 지금 당장 종부세를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에 대해 날카로운 송곳 검증을 예고했지만 현역 의원인 추경호 후보자와 삼선 의원 출신인 원희룡 후보자에 대해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이상을 따져 묻지는 않았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외교부, 문체부, 환경부 등 다른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장남과 관련된 의혹이,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과거에 쓴 기사로 인한 친일 논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장남 관련 의혹을 두고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 장남이 캐나다 소재의 앤서스 그룹 근무 당시 운영한 도박 사이트가
불법이라고 거듭 추궁했습니다. 현금을 걸고 포커를 치면은 이게 도박입니까? 게임입니까? 넓게 보면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남의 앤서스 재직 당시 거주하던 캐나다 월세까지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5 식구가요. 특히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비싼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도 87만 원 갖고 살면 TV 프로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출연자들이나 가능한 거거든요. 기자 시절 작성한 칼럼을 두고 친일 논란이 번진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독도가 등장했습니다.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장관이 되시면 저희 그 문체위원들과 독도 한번 가실 생각 있으십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열린 일왕 생일 파티 참석과 관련해선 취재차 간 것일 뿐 친일 행보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입니다.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죠. 오늘도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는 시작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청문회 이모저모 정치부 김문영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인사청문회도 제 시간에 시작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검증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40분간 성토가 이어졌는데요. 과거 원 후보자가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겠다고 말했던 과거 영상까지 재생됐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 등 검증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도 45분 동안 설전을 한 민주당은 이렇게 질문할 수는 없다라고 실랑이를 하면서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시험 문제가 있어야 시험을 풀 거 아니에요. 본인이 동의만 하면 각 기관에 다 와요.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안 오는데. 자료 미제출로 미뤄지다가 다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역시 논란이 됐습니다. 범칙금 내역이나 주택자금 대출 내역, 주민등록지 변동 현황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에 제출을 거부하는 게 정상적일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가능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을 해달라고 어르면서 자료 제출이 미비하더라도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평가나 학적부, 부동산 내역 같은 걸 제대로 공개 안 했다 이거죠. 네. 그런데 청문회는 진행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설전이 오가다가 결국 진행은 됐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은 업무 추진비로 방역 수칙과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다가 발언 시간을 넘기고도 50초를 더 발언해서 여야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을 지켜야지. 박 의원님, 박 의원님. 민주당의 양경숙 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서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된다고 언급하자 큰 소리로 외쳤는데 들어보시죠. 됩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재정 건전성과 지금 그 재정 준칙이나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위기 아니고 언제가 위기예요? 위기 때 쓰려고 재정을 여유롭게 조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회에 나와서 이랬죠. 아무리 국감장이라고 이러면 안 되죠. 어깨 젖히고 그 태도를 똑같이 빼닮았어요. 중앙일보에서 후배 기자들한테 갑질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갑질하려고 나온 겁니까? 청문회 처음부터 아주 그냥 얼굴을 많이 붉혔습니다. 후보자가 크게 당황하거나 아니면 강하게 반박하게 했던 질문도 있던데 어떤 거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녀가 없는데 청렴하게 살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예. 갑작스럽게 사모님이 세상을 뜨시면 자산 계획은 어떻게 되냐고 질문했는데요. 한 후보자는 물론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우리 후보자님 또 사모님께서 세상을 뜨시고 난 이후에 이런 자산들은 어떻게 하실 혹시 계획 같은 거 두 분 간에 상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의할 만큼 그렇게 좀 여유 있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도 나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잘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의 고문으로 근무할 당시에 정관 예우를 받았다는 지적에 한 후보자가 단 한 건도 전화나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반박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희 후배인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공무원들한테 단 한 건도 전화를 하거나 부탁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관 예우 문제라든지 이해 충돌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전혀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덕수 후보자의 전화를 좀 받아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18번 만에 제가 후보자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비밀이 없습니다. 내일도 인사청문 일정이 잡혀 있죠. 앞으로 일정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내일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되고요. 또 아빠 찬스 의혹으로 융단 폭격을 맞았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레 열릴 청문회 일정들 중 하나로는 민주당의 데스노트 1순위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증인 채택 문제로 연기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인 채택 문제는 딴 데도 있을 텐데 그거 하나 때문입니까? 네, 이게 증인 채택 문제가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증인 채택 문제인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검수완박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내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다음 날이다 보니 한 후보자가 조목조목 반박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앞두고 여야 간 기싸움의 영향으로 연기설까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하긴 한 후보자는 예전에 추미애 전 장관, 유시민 이사장 많이 부딪히고 각도 세웠었죠. 그날이 더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뉴스추적 김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석가탄신일을 계기로 종교계 등이 요청한 마지막 특별 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대상자들에 대한 임기말 사면을 두고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걸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석가탄신일을 맞아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 사면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도 사면과 관련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와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사면 준비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종교계 등의 요청으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경심 전 교수 등의 사면을 고민해왔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하지만 김 전 지사를 두고 끼워넣기 비판이 제기되는 등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 높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을 전격 의결할 수도 있지만 국민통합이라는 명분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오늘부터는 바깥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죠.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해방감을 맛볼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쓴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서울 홍대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 뒤에 사람들 많이들 마스크 쓰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현재 1m 거리 두기가 유지되는 야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직까진 마스크를 벗기가 조금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전부터 번화가와 인근 식당과 지하철 등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동하거나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간혹 눈에 띄긴 했지만 10명 중 1명 정도로 적었고 대부분은 한적한 곳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생각보다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저도 뭔가 벗기가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그동안 너무 답답한 게 컸었는데 오늘 이제 해제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벗고 나왔거든요. 숨쉬기도 훨씬 편한 것 같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실내로 들어갈 땐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쓰고 벗기가 번거롭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뭐 그대로니까요. 그런데 실내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선도 있었을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설에 따라서 자체 기준을 정한 곳도 있었고 아무래도 첫날이다 보니 지침이 늦게 정해져 혼란스러운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마스크 한 번만 확인해주세요. 여기 실외잖아요. 저희 아직 내려온 게 없어가지고 아직 확인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국은 이번 조치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5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외 마스크 의무가 사라지면서 개개인의 생활 방역 수칙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입구에서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학교는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이어달리기도 뛰박질도 마스크 없이 했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가림막을 뜯어내기도 했죠. 3년 전 코로나19 이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3년 만에 열린 학교 운동회. 학생들의 함성과 웃음소리로 왁자지껄합니다. 아직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많았지만 이어달리기 때는 마스크를 벗고 힘차게 운동장을 내달려봅니다. 너무 오랜만에 해서 새롭고 어색하고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숨이 많이 차서 힘들었고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시원해서 좋았어요. 친구들의 마스크 속 표정을 본 것도 오랜만입니다. 아이들 이렇게 얼굴을 진짜 본 거는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좀 놀라고 설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운동장에서는 50인 이상이어도 학교장 재량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 있고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때도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교실 안도 분주합니다. 책상마다 놓여있던 칸막이를 뜯어내니 선생님과 친구들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림판 우리 몇 년 만에 제거한 거예요? 교과 활동과 행사가 모두 정상화되면서 수학여행 갈 생각에 벌써 설렙니다. 수학여행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솔직히 많이 가보고 싶었거든요. 학교는 활기를 되찾았지만 코로나19로 심화한 학력 격차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의사 표현이나 감정 표현이 조금 서툰 부분도 있고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 대면 활동이 부족해 생긴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문제 역시 살펴봐야 할 과제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대학 축제도 3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서야 캠퍼스 생활을 제대로 즐기게 된 건데 모처럼 MT촌 학생들이 단체로 많이들 가는 곳이죠. 이곳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벌써 예약이 다 차버린 곳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강재묵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대학교 캠퍼스. 화창한 날씨 속에 잔디광장에는 부스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야외 노래방부터 간이 판매대까지. 발길이 끊겼던 캠퍼스가 모처럼 학생들의 목소리로 활력이 돕니다. 네, 성함이랑 학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코로나19로 사라졌던 대학교 캠퍼스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축제나 이런 즐기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답답함이 컸습니다. 그런 걸 계속 갈망해 오셨던 것 같아서 3년 만에 축제라 그런지 더 인파가 많은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축제와 동아리 활동들이 다시 시작되면서 학생들 역시 대학 생활의 회복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한동안 발길이 뚝 끊겼던 MT촌 역시 모처럼 대학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코로나 학번으로 불리던 20학번 학생들은 입학 3년 만에야 처음 MT를 경험해봅니다. 대학이라는 곳이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인적 교류를 하는 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해서 굉장히 2년이 좀 아쉽게 흘러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선후배할 것 없이 모두가 어색한 준비 과정이지만 모든 것이 즐겁기만 합니다. 큰 방면 다 찼죠. 마감이 됐죠. 네, 이번 주부터 많이 들어와요.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모처럼 대학교 캠퍼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경찰이 614억 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 본사와 구속된 직원 형제의 집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직원이 자수하기 전 호주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했다는 보도도 전해드렸죠. 그런데도 은행 측은 이 돈조차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은행 맞죠? 김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에 나오세요. 파란색 박스를 든 수사관들이 은행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 혐의 입증할 만한 자료는 찾으셨습니까? 경찰이 우리은행 직원 A씨가 614억 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4시간 동안 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한 경찰은 A씨와 친동생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백억 원이 빼돌려진 과정과 함께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A씨가 자수한 경위를 두고 의문도 남습니다. 지난달 12일과 자수 직전인 27일, 호주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은행 측이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취소 요청을 했지만 송금이 끝난 데다 인출을 막는 데 예금주의 동의가 필요한 터라 결국 회수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금 사실도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취소는 안 됐다라는 팩트만 일단 확인해드릴게요. 경찰은 A씨가 회사 돈을 차명 계좌 등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압수물 분석에 착수하는 한편 공범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참 이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은행에서 600억 원대 횡령이 벌어지는 그 6년 동안 금융감독원은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 무려 11차례의 검사를 했지만 눈치를 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16년과 2018년에는 종합실태평가까지 받았죠. 횡령을 한 직원은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일을 잘했다며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검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우리은행 직원이 3차례에 걸쳐 614억 원을 빼낸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모두 11차례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현장 종합검사도 진행했지만 여기에서도 횡령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관리가 엄격해야 할 1금융권에서 벌어진 거액의 횡령 사건을 금융당국이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에 대한 검사이지 개별 사건에 대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의 횡령건까지 하나하나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검사나 감독을 통해 적발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하겠다고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검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통계 시스템에 맹점이 있고 그리고 금융감독원도 실질적으로 자료 제출하는 그것만 감사하지 않았는지 행실적인 감사를 하지 않았나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심지어 수백억 원을 빼돌린 상태에서 우리은행 직원은 지난 2015년 업무를 잘 처리해왔다며 금융위원장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오후 금감원장과 은행장들 간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정 원장과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횡령 사건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성남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한 차례 불송치 결정 이후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로 이루어진 강제 수사인데 앞으로는 이런 강제 수사 요구를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이 전 지사를 직접 겨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압수수색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시청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의미 있는 자료 확보하셨나요?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진 강제 수사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성남시청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일제히 진행됐습니다. 성남FC와 관련한 의혹으로는 처음으로 이뤄진 시청 압수수색입니다. 6시간에 걸친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성남시가 기업들에게서 받은 후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자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이재명 전 지사를 소환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관내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인허가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이 전 지사의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검찰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최승렬 경기 남부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혐의가 있다면 다시 결과를 돌리고 시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자신들의 앞선 수사 결과를 뒤집고 이재명 전 지사를 직접 겨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택배 회사 영업소를 돌며 돈을 훔친 전직 트럭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과거 기사로 일하면서 영업소의 열쇠 위치 등을 알고 있어서 훔치기가 용이했던 건데 CCTV가 없는 농로로 다녔고 본인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택배회사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더니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다른 영업소 사무실에서도 휴대용 손전등으로 이곳저곳을 비추며 책상 및 서랍을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초 경기도 파주와 고양시 일대에 있는 택배회사 영업소 6곳 등을 돌며 3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훔쳤습니다. A씨는 과거 택배회사에서 대형 트럭 기사로 일하며 영업소들의 열쇠 보관 위치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만 약속이 된 거죠. 편의점 저기다 아던데 이제 그걸 아는 친구죠. 보안 여는 것까지 다 알고 있죠.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CCTV가 없는 농로로 이동했고 공중전화나 빌린 휴대전화를 사용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나타나는데 이동 경로가 확인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CCTV를 피해서 주로 이제 농로나 산길을 이용해서. A씨는 또 근처 음식점에도 무단으로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남성을 야간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한 뒤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입양을 앞둔 생후 13개월 된 아기가 숨졌습니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위탁 가정의 신고를 받고 의료진이 아기 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화상과 함께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학대가 의심되죠.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로 구급차와 경찰차가 들어옵니다. 잠시 뒤 의료진이 아기를 승강기에 태우고 심폐소생을 시도합니다. 생후 13개월 아기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아동을 진찰한 의료진은 아동에게 화상과 함께 멍자국이 있는 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아동은 위탁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탁 부모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직접 신고한 겁니다. 위탁 가정은 아동이 입양 가정에 입양되기 전까지 가정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가정입니다. 이 부부는 5년 전부터 위탁 가정을 신청한 뒤 5명 이상의 아동을 입양 가정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탁 과정을 주선하는 사회복지단체는 매달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지난달 중순까지도 아이 상태에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검 영장을 신청한 뒤 보호한 부부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상입입니다. 함께 살던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안매장한 남녀 4명이 붙잡혔습니다. 대부분이 지적 장애인이었는데 숨진 남성이 말을 잘 안 듣는다면서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거의 없는 한 야산입니다. 지난달 20일 이곳에서 땅속에 묻힌 2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심하게 부패한 시신을 볼 때 사망한 지 여러 달이 지났고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시신 발견 9일 만에 경찰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명의 남성과 이를 도운 2명의 여성을 차례로 붙잡았습니다. 모두 20대 후반으로 숨진 남성을 포함해 피의자 대부분이 지적장애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남성을 폭행해 살해하고서 렌터카를 타고 김포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함께 거주하며 숨진 남성이 말을 잘 안 듣고 거짓말을 한다며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며칠 있다가 나온 애들도 있어요. 분리신문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검사하면은 종합적으로 이제 통보 오면은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로 이들을 구속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화제가 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김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보겠습니다. 김치 유니폼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구팀 유니폼 얘기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앞에 한글로 떡하니 김치라고 쓰여 있죠. 그렇네요. 그리고 뒤에 이제 등번호라고 하죠. 숫자는 배추김치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모자도 김치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치라고 해서 우리나라일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그렇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이제 마이너리그라고 하죠. 더블A의 몽고메리 비스키츠 팀의 유니폼입니다. 이 팀의 연고지가 엘라베마주거든요. 이 지역에는 지난 2005년에 현대차를 비롯해서 유수의 한국 기업들이 대거 둥지를 틀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착안해서 이 지역 야구단이 비영리 단체와 손을 잡고요. 한국 문화유산의 밤이란 행사를 매년 열고 있는데 이 일환으로 야구팀이 김치 유니폼을 입게 된 겁니다. 김치 유니폼 입었으니까 뭐 매운맛 좀 보여줬나요? 작년에 한번 경기가 있었거든요. 아, 예. 작년에는 이 김치맛 때문인지 상대팀을 9대8로 이겼어요. 오, 그런데 예, 올해는 아쉽게도 4대9로 졌습니다. 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는 7월에요. 이 유니폼을 입고 다시 경기를 치른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매운 고춧가루 팍팍 좀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응원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괴물 토네이도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캔자스주에 토네이도가 뒤닥쳤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예.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 준비했는데 지금 보이시죠? 보기만 해도 아주 아찔합니다. 당시에 이 지역에 무려 14개의 토네이도가 발생을 했는데 풍속이 무려 시속 256km나 됐다고 하고요. 이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쑥대밭이 됐습니다. 피해가 엄청 컸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에요. 건물 1000여 채가 파괴가 됐고요. 주민 15,000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소방관 2명을 포함해서 4명이 다치긴 했는데 다행히도 경미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토네이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요. 이 토네이도를 관찰하러 나갔던 기상학과 대학생 3명이 귀가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이고, 처음엔 다행이다 싶었는데 끝에가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영국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러시아의 핵 공격 위협 점점 거세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요, 국영방송에서 핵무기로 유럽의 주요 도시에 공격을 가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요, 러시아의 핵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베를린은 106초, 파리는 200초, 런던은 202초 만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200초면 3분 조금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요. 핵탄두 15개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마트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죠.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제3국의 개입을 시도하면 러시아는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핵 공격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국가에게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그럴 한마디로 수도 있습니다. 겁박을 한 거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거행을 했죠. 김정은 위원장이 하얀 원수복을 입고요, 대원수 계급장을 달고 나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후에 사진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뭐 식사 정치라 이런 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진 정치도 있습니까? 제가 사진들을 좀 모아봤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평양의 대학생, 근로 청소년들과 사진을 찍었고요. 군 장병, 방송 관계자들하고도 찍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부대 지휘관, 명예 기병대 등등에서 참 많이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요, 김정은이 나흘 내내 사진을 찍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 기자한테 제가 찬물을 뿌려서 죄송한데 사진 봐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 북한 주민들에게는요, 이 최고 지도자와 함께 찍은 이른바 1호 사진이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최고 지도자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신분 보장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당 입당이나 상급 학교 입학, 진급 등에서 가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김정은 시대 들어서 이 1호 사진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많이 찍는 것은 물론이거나요,
이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 너무 많아서 그 희소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진을 많이 찍으면 또 저런 부작용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진 아껴 찍으세요. 네. 지금까지 빅뉴스 김태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혹시나 싶어 집집마다 KF 마스크만큼은 넉넉하게 사놓는 게 습관처럼 됐죠. 이제 마스크 쓸 일이 줄어들면서 마스크가 많이 남을 텐데 그럼 유통기한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이라면 얼마나 효과가 떨어질까요? 유승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쓸지 말지는 이제 개인의 선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집에 쌓아둔 마스크, 나중에 쓰면 되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마스크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민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마스크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를 방금 질문으로 알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몰랐어요. 네. 근데 버릴 수는 없으니까 쓰면 바로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모든 마스크는 아니고 KF 마스크에는 유통기한이 3년입니다. 이 마스크는 정부가 인증한 의약 외품 KF 마스크입니다. 유통기한이 내후년 10월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마스크는 정부의 인증 없이 판매하는 일반 마스크입니다. 유통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KF 마스크에는 필터 역할을 하는 부직포가 부착돼 있습니다. 한 마스크 제조업체의 실험에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필터의 효율이 1.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폐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밀봉돼 있는 거고 하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면 마스크는 딱 얼마만큼만 써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온라인 구매는 인터넷상에 유통기한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판매자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 유승호입니다. 오늘로 6월 1일 지방선거가 꼭 30일 남았고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모두 7곳으로 확정이 됐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성남 분당 갑 출마에 대해 윤 당선인 측과 교감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인천 계양을 출마를 저지하는 등 대선 주자급 인물들도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원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만나 성남 분당갑 출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당내 안팎에서 출마를 요청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며 어떤 스탠스로 선거를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업무를 마무리한 뒤 출마를 선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께서 자신의 그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죠.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윤 당선인 특보를 지낸 박민식 전 의원이 도전장을 냈는데 당 안팎에서 안 위원장 전략공천 가능성도 언급되자 이준석 대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본인이 당과 상의하지 않은 일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인천 계양을 출마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미리 원내에 진입할 필요가 있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 만큼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거란 판단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 때 어떤 1,600만 표 이상의 득표했던 국민의 마음을 이번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같이 참여해야 된다. 이 밖에 대구 수성을,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 서천, 경남 창원 의창, 제주 을 등 모두 7곳의 보선이 확정됐는데 안 위원장과 이 상임고문이 나선다면 대선급 미니 총선으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경기도를 찾는 자리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동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당선인 측은 지난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며 반박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를 찾은 윤석열 당선인은 일산과 서울을 잇는 광역 급행철도인 GTX-A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도시 재정비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법안을 확정을 짓고 또 법에 따라서 또 세입자의 그 거주도 저희가 보장을 해가면서 하여튼 이 1기 또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테니까. 최근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중장기 국정과제 사안이라고 밝힌 뒤 지역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잠재우려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윤 당선인은 안양, 수원, 용인도 방문해 교통과 주택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민생 문제를 살폈습니다. 경기 순회 일정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동행했는데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 출범 준비는 팽개친 채 팔도를 유람하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사진 찍고 밥 먹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며 대통령이면 탄핵감이라고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당선인 측은 당선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자리일 뿐이라며 민심이 겁나는 것이냐며 반박했습니다. 감사함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 국민들의 어떤 기대, 그런 게 겁나는 겁니까? 또 지난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역공을 펼쳤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국회 본회의는 보통 오후 2시에 시작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내일은 오전 10시로 당겨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국무회의는 보통 오전 10시에 하는데 내일은 이를 오후로 옮겨서 국회에서 넘어오는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안에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이렇게 일사천리로 하려는 겁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게 될 국회 본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10시로 당겨 여는 건 꼼수라고 항의했지만 박 의장은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행에 반하는 것이고 그리고 2시에서 10시로 변경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바로 의결할 수 있도록 내일 오전 국무회의도 오후로 연기해 줄 것을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를 언제 열 건지는 우리 권한 밖의 일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3권 분립에 어긋나고 명백한 위헌 사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행정부의 독자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그동안 꼭두가시 대통령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오전 11시로 회의 시간을 공지하는 등 국무회의 연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방금 이현재 기자의 리포트 들으셨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는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급한 대로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요청했는데 박 장관은 검찰과 생각이 많이 다르죠. 마침 오늘 있었던 신임 검사 임용식은 현재 상황 때문인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침몰하기까지 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법제처의 대통령 제의를 요구하고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상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제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과 관련해 검찰과 생각이 다른 박 장관이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검은 또 검수완박 법률안 심사 절차가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법률안 심의 당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해 안건조정위원회 의원으로서 표결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광원 법사위원장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반대 입장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도 박 장관과 검찰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본질은 수사의 공정성입니다. 합법적으로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 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수사는 그 성질상 기소 및 공소 유지와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본질을 흐리거나 호도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한편 보수 성향의 한 시민단체는 법안이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봤을 당시 여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나가 있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앙증맞은 몸이라고 발언한 건 역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외교장관 공간이 대통령 새 관저로 확정되는데 윤석열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 입김이 작용했다는 이른바 관저 쇼핑 논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외교부 장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에게 직접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70대가 넘으신 분한테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해서 바깥에 정원에 나가 계셨고 그 사이에 그 안을 둘러봤다. 우 의원은 김 여사가 강아지를 안고 와서 둘러보고 간 뒤 대통령 관저가 외교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인수위 측은 입장문을 내고 아니면 말고식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발언 역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차별적인 발언과 인격 모독을 서슴지 않았다며 징계안 상정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지난해 김승원 의원이 박 의장을 향해 GS 지지라는 욕설을 한 것도 징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사람은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야지. 마약 수사를 위해 교도소에 위장 잠입한 새내기 경찰과 범죄자와의 의리와 배신을 다룬 이 누아르 영화는 범죄자를 잡기 위해 나선 선한 사람마저 범죄에 연루되는 어두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목표가 선하면 중간 과정이야 어땠든 상관없는 걸까요? 아마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보면 지난 5년간 현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이라는 누아르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보는 듯합니다. 사실 검찰 수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들은 검찰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많이들 공감을 합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기소와 수사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찬성을 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입법 추진 과정은 왠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견 조정을 위해 최대 90일까지 논하도록 돼 있는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민주당은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17분 만에 끝내버렸고 국회법에 오전 10시에 하라고 돼 있는 토요일 본회의는 오후에 열었으며 상임위 신사를 마친 뒤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도 무시. 회기를 사흘씩 쪼개 8일 만에 본회의를 3번이나 여는 사상 초유의 일로 소수 야당의 권리인 필리버스터는 무력화시켰습니다. 결과는 말이 국회 본회의지 고성과 욕설 요구하는 동물의 왕국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법과 편법, 꼼수로 폭주하는 검수완박법의 대미는 아마 청와대의 몫이 되겠죠. 국민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임기 일주일을 남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정말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그렇게 개정안을 서둘러 추진한 거냐고요. 민주주의의 진짜 적은 형식적 법체계 속에서 따지는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아닙니다. 나는 옳으니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그런 갇힌 생각일 수 있습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입법 과정 이해되나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6년 만에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자리에선 정치적 농담을 하는 대통령의 연설이 하이라이트가 됐는데 바이든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을 역병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을까요?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1924년부터 매년 4월 말에 열리는 100년 가까운 백악관 연례 행사. 출입기자단 만찬이 코로나19 때문에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렸습니다. 현직 대통령 참석은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지웠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the president attended this dinner in 6 years. It's understandable. We had a horrible plague followed by 2 years of COVID. 전통상 대통령의 연설이 정치적 농담으로 이뤄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참을 언급하며 4년간의 트럼프 정권을 역병과 같았다고 저격한 겁니다. 트럼프의 대선 불복과 지지자들의 국회 폭동을 빗댄 까칠한 농담도 나왔습니다. Just imagine if my predecessor came to this dinner this year. Now that would really have been a real coup if that occurred. 바이든 대통령은 모스크바와는 달리 여기서는 대통령은 놀려도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며 푸틴도 겨냥했습니다. 이어 전쟁을 취재하는 종군 기자를 치하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A poison is running through our democracy. Of all this taking place with disinformation massively on the rise. That you, the free press, matter more than you ever did in the last century. No, I really mean it. 이날 만찬에는 코로나19에도 기자들과 정부 당국자, 연예인 등 2,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론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이번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중국은 지금 노동절 황금 연휴 기간이지만 수도 베이징에선 실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영화관도 체육시설도 문을 연 곳이 없습니다. 이러니 나가도 할 게 없죠. 또 나오는 이가 없으니 문을 연 가게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식당들이 전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영업 중인 일부 식당도 내부엔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我回家也不能回，饭也吃不了。我去餐厅吃饭，人家都不让我进去的，也不给我饭吃。 지금 중국은 춘절, 국경절과 함께 최고 연휴로 꼽히는 노동절 기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시 당국은 연휴 기간 식당 내 식사를 금지했습니다. 배달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식당들도 울상입니다. 比方说这个卖的营业额肯定少了，这个人都进不来，吃的人也少了。 시내 영화관과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베이징의 새 명소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문을 닫았습니다. 한마디로 시민들은 외출해도 딱히 할 게 없어서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루 신규 감염자가 며칠째 40-50명 수준입니다. 베이징 내 통제구역도 7곳으로 늘었고 봉쇄 관리 대상인 빌딩도 500개가 넘습니다. 지난달 베이징 주민 90%를 대상으로 벌였던 전수검사를 감염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또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비해 1,200병상 규모의 임시병원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오늘 5월치고는 꽤 선선한 날이 이어졌죠. 내일 낮부터는 차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1도 보이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쑥쑥 올라 다가오는 어린이날인 목요일에는 25도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 동해안을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딱 이맘때 국지적으로 부는 강풍으로 고온 건조하고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인데요.
따라서 동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 그 밖에 중부와 경북에도 순간 최대 풍속 15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은 오늘보다 약간 낮거나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남부지방은 한낮에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이 24도, 부산은 20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 한낮에 오늘보다 많게는 10도가량 올라서 강릉의 한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수도권과 영서에 비가 한 차례 지나겠고요. 당분간 일교차는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